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늘 훈훈한 남자 김지훈 대표님과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야 훈훈하죠, 그죠? 맞습니다. 주가가 막 떨어지면 뭐 훈훈하고 싶어도 웃고 싶어도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2차 전지가 좀 올라옵니다. 대체로 그죠? 바닥을 좀 잡아가는데 에코프로는 저희 방송하는 지금 기준은 62만 원이고 네, 포스코 홀딩스는 43만 3천 원. 기대만큼은 못 올라오는데 네. 좀 올라올 때가 됐죠, 지났죠 사실 그죠? 네. 일단 뭐 엔캠 이하의 전액 업체에 너무 좀 편중됐죠. 그러니까요.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예. 220%가 넘었으니까요. 네. 오늘자 기준하면 거의 한 230% 가까이 1월 달 대비해서 1월 그러니까요. 연초 대비 네. 상승했는데 수익률에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요 표 띄워주실 건데 평균 DD 값이라는 건 최고점 대비 제가 오늘자까지는 반영을 못했는데 어제 네. 종가 기준으로 얼만큼 하락했는지 최고점 10년 최고점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건데 여전히 평균 55%. 10년 최고점이요? 10년이 네네. 뭐야? 10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 10년 데이터 중에 최고점입니다. 네.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 이제 10년치 네. 최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최고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여부인데 여전히 53% 빠졌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도 평균 6% 빠졌는데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지금 6%보다는 선방한 수준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략 한 지수 평균 하락률 한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여전히 언더퍼폼 하고 있고 전액 업체로 너무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다만 다행인 거는 대형주 단에서 말씀 주신 포스코홀딩스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G화학에서 조금 다소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요 1월 달 수익률표 보면 에코프로는 이제 1월 연초 수익률을 1월 연초 가격을 회복한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되는 거고. 가로 속에 든 건 마이너스란 거죠 지금? 네, 빨간색 가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GM하고 대량 공급 계약 나온 그렇죠. 거 치고는 상당히 반등폭이 이게 만약에 LG화학이 아니라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상승폭이 작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대형주 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업체들이 여전히 좀 주가 약하고 그죠? 여전히 약하죠? 부진합니다. 예, 부진해요. 그리고 엔캠을 필두로 해서 동화기업, 솔브레인 이쪽은 좀 소재 이 전액 소재 괜찮고. 단에서는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장 뭐 좀 부진한 거는 역시 장비단에서 밑단에 이제 장비단은 장비까지 지금 온기가 못 가니까 온기가 지금 전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럼 2차 전지에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 꺾이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부 이제 정책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IRA 뭐 완전히 폐기하거나 완전 변경하는 거에 대한 우려 요인은 전부 다 불가가 아니죠. 작년 이제 거의 10월 정도부터 계속 노출된 이슈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만약에 더 못 가면 그게 주가상으로 꼭지인 것처럼 2차 전지도 여기서 더 이상의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더 나오지 않으면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아무리 희망적인 뭐 말씀을 드려도 결국 주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했는데 병아리 눈물만큼 오른 거죠, 이제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액분하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있고 뭐 실적도 나쁘게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지겠어, 그죠? 네, 뭐 맞습니다. 1분기가 뭐 예를 들면 4분기만큼 더 나빠지겠어? 네네.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네. 슬슬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엔캠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네. 독특하게 좀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쏠림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여팡 점검을 할게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산화 리튬 2월달 이제 다 짓게 된 건 아니고 2월 10일까지 이제 생산량이 여전히 전월 대비 20% 감소한 상황이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도 26% 감소한 18,022톤인데 다만 이제 조금 주목할 거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1월달, 12월, 1월을 조금 그 하향 가격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냐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 1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1월 30일 데이터를 보면 6개월 동안 연속적인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계속적인 추세가 지속될지는 데이터를 계속 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6개월의 감소세 연속적인 감소세를 멈췄다는 게 특징적인 거고 두 번째는 양극재 업체들도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았던 악성 재고를 많이 털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대략 780억 정도의 악성 재고를 털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화학도 뭐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은 580억 이상의 악성 재고를 털은 부분이 있고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악성 재고 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워낙 그 저가에 산 그 리튬 가격보다 더 빠지지만 않으면 평균 정도만 수준만 유지하면 양극재 업체들의 가격은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탄산 리튬 관련돼서 탄산 리튬을 하는 업체들의 일부 그 악성 재고 말고 생산 관련돼서 많이 조금 뭐 예를 들어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을 조절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상당히 공급이 여기서 수요 측면이 있고 그죠? 네, 공급 측면도 공급이 줄면 리튬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뭐 공급이 수요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여기서 네. 공급량이 조절이 일부 들어가면 상당히 좀 그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예. 그 탄산리튬과 수산리튬의 직격탄을 맞은 양극재 업체들의 일평균 수출 중량이 NCM 양극재하고 NCA 양극재 두 가지가 있는데 NCM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점 찍고 1월 달부터 소폭이나마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엘버마라고 이제 칠레 SQM 그다음에 이제 합병한 이제 리벤트 같은 업체들이 이제 그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걸 리튬을 이제 코모디티화 해가지고 공급을 상당량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측면이 아마 공급량이 대략 20에서 30% 정도만 줄어도 가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가격 하향 안정화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엘바말 업체 CEO가 밝힌 거는 2분기 정도 올해 2분기 24년 2분기에 리튬 가격 정상화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이제 리튬 관련된 악재는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을까? 뭐 탄산리튬 가격도 여러 가지 계속 위아래로 그 변동폭은 가지고 있지만 리튬의 가격은 더 나빠지기는 사실 어려울 더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를 발빠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화학의 수출 데이터에서 1분기 출하량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 40%가 늘어나고 포스코 퓨처엠은 20%, NNF는 전 분기 대비로 QOQ로 지금 30% 이상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은 상당 부분 양극재 업체들이 반영한 네.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얘기 정도 하고요. 네, 전기차 또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수요단에서 그러면 어때요? 네, 지금 미국이 제일 기대감이 높죠. 미국이 네. 전년 대비해서 55% 성장했고 12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2월 달에 대략 한 28%, 27% 정도 성장했고 1월 달에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9%니까 가장 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연초에 그 해외 우려기업 집단 FEOC 때문에 보조금 받는 모델이 45개에서 19개로 그렇죠. 축소된 예. 좀 영향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가능한 모델들이 지금 현대 기아차라든지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의 ID4가 보조금 가능 모델로 추가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월 말부터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직격탄을 맞았고 미국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 역시도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지금 벌써 시장 침투율이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여기서 계속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네네.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그쪽에 판매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네. 미국에 침투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좀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신규 수요처로 기대하는 게 지금 인도가 지금 역시 인도구나.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물론 인도는 자국 분야인데 타타모터스가 워낙 뭐 거의 50% 넘게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워낙 압도적이긴 한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1월달 판매량이 132%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에 잘 포지션이 잘 돼 있는 게 역시 테슬라하고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하고 테슬라 밸류체인은 조금 Q 회복 속도 관련돼서 물량 속도 관련돼서 인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폭스바겐이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한 측면을 있는 반면에 그 틈을 현대기아차와 지금 스텔란티스 그룹이 유럽에서 BMW, 스텔란티스, BMW,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지금 상당 부분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밸류체인이 현대기아차랑 합작하는 부분, 그 부분 그다음에 그 BMW랑 삼성 SDI 합작. 그다음에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 유럽에서 약간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 주춤한 사이를 조금 벌크업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소재값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거고 셀 업체들은 뭐 어렵지만 계속해서 수주 계약은 지금 나오고 네네네. 있는 거고 그죠? 네네네. 뭐 공장도 뭐 조금 설립이 늦어지는 거 있지만 계속해서 합작법인 세우고 있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 셀 업체 동향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셀 업체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지금 GM하고 테슬라 원래 GM이 지금 작년에 7만 7천 대에서 올해 목표치가 30만 대에서 4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목표치가 아닙니다. G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고 LG엔솔에 무리하게 좀 보조금 요구한 측면도 있지만 워낙 LG엔솔과 GM의 그 우량 그거기 때문에 이번에 LG화학 25조 수주에서도 반증했듯이 LG에너지솔루션이 심지어 GM의 일부 지금 배터리 밸류체인 중에 상당 부분 다른 그 밸류체인 거를 LG에너지솔루션이 네.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에 지금 그 직납하면서 GM에서 이 구매 소싱처 그러니까 원재료 조달하는 거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극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 모두 지금 소싱처 변화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FEOC에 걸리는 이 전액의 엔캠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분리막에 뭐 W스코비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 FEOC 때문에 소싱처 변화로 당장 미국에서 증설이 가능하고 당장 생산 가능한 것 때문에 일부 중국 그 전액 물량이나 뭐 틴치나 캐켄 같은 전액 물량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 중에 일부 중국 분리막 업체 관련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체인이 좀 혜택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가 전기차 일부 물량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대기아차가 조금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SK온 물량을 발주 시점을 당겨가지고 원래 25년 예상돼 있는 거를 25년으로 하면서 발주 규모를 좀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2026년까지 미국 조지아 공장이 200만 대 정도인데 그거 관련돼서 조지아 공장 중에 지금 일부 물량이 관련된 부분이 SK온하고 합작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력 고객이 역시나 지금 원래는 BMW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1기, 2기 그리고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발주가 24년도부터 지금 24년도 아마 말에 지금 공장은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관련돼서 1기, 2기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여타 업체들 조금 다운되는 부분을 삼성 SDI가 좀 발빠르게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단에서는 이제 노스볼트하고 이제 그 파나소닉, 네 아까 그 GM 관련돼서 일부 물량 나가는 거 노스볼트하고 파나소닉 물량이 사실은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위험 때문에 사실
그 추가 투자 관련돼서 제동이 걸렸었는데 1월 달에 유럽 투자은행에서 50억 달러 대출 성공하면서 다시 라인 가동되면서 소재 발주가 나오고 있고 파나소닉은 사실 유럽 포지션보다 미국 포지션이 높은데 미국에 대한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테슬라가 파나소닉 물량의 일부를 LG 엔솔이랑 좀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바닥을 지나갑니다. 차량용도 이제 계속 전고체 배터리나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슬슬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상용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ESS용이 커질 거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가 안 됩니다만 ESS도 커지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네, 네. 지난번에 한화하고 어디죠? 그 한화 쪽에 그게 LG엔솔이었나요? 네, 네, 네. ESS죠. 네, 네. 이것도 이제 기대가 좀 되는 쪽이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그죠? 네, 네. 물론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원자력 가격이 안정돼야지만 두 가지 좋아지면 실적 좋아질 거거든요, 그죠? 네, 숫자로 네, 네. 나타내는 결국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언제쯤부터 좋아질 것인가 실적 전망하고 주요 업체들의 지금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지요? 네, 네. 그 말씀 주신 ESS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원래 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일부 뺏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당장 2024년만 지금 약 50조에서 60조 시장이니까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의 7조 2천억 중에 한 4조를 제한 3조 정도가 지금 그 ESS LFP 배터리 공장을 LG엔솔이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그 부분도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역시나 그 기업들이 밝히는 그 실적 발표 때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SK 이노베이션 NDR 때 나온 거는 SK온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SK온은 계속 작년 3분기,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왔었는데 흑자 전환을 그러게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헝가리 공장하고 중국 연천 공장 모두 지금 고정비 부당, 가동비 올라간 거에 따른 고정비 때문에 계속 그 적자가 최소한 2분기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Q하고 P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아까 포드의 물량을 현대기아차가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물량 본격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사실은 유럽과 북미에서 지금 5위권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북미에서 잘할 때는 뭐 3위권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최근에 또 LG엔솔과 더불어서 NDR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메탈 가격 하락하는 건 잘 알겠고 우리 GM 2공장 가동하는데 그런 북미에서 아까 1월 달에 Q 관련해서 30% 넘게 증가가 나왔는데 양극재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Q 물량 관련돼서는 40% 증가를 나타내면서 여기서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GM 25조 양극재 계약이 그 공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은 안 됐지만 LG화학이 목표로 하는 LG엔솔 40% 내재화율을 빼고 외부 판매, 직판이라든지 자동차 업체의 직판으로 하는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15% 이상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30%까지는 무난히 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내판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LG화학 측면에서도 마진 구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LG화학은 사실은 계속 캐펙스 부담, 이제 4조 이상 연간 캐펙스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는 LG화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퓨첸, 뭐 LNF, 코스모신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재무 구조가 포스코퓨첸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데 이거는 LG엔솔의 지분을 팔던지 작년부터 계속 작년 말부터 나오던 NCC 2공장 매각한 거 관련돼서 지금 LG엔솔 지분 파는 거가 어느 정도 지금 명분이 마련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하반기 중에는 LG엔솔 지분을 팔면서 그거를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나오면 LG화학의 주가는 좀 한번
그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LG화학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인 것들 뭐 NCC 공장 매각하고 LG엔솔 지분 일부 하는 것만 정리가 되면 상당 부분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4조까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 4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4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24년도 하반기부터는 그 광양 공장의 광석 리튬 매출과 이익이 좀 반영된다고 보면 한 4조 2천억에서 4조 3천억까지 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매출단에서도 80조 매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게 내년에는 그 광석 리튬과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반영되는 해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매출 한 1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20% 이상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가장 그 LG화학 말씀드렸고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여전히 가장 상승폭이 높은 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출 추정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연평균 매출 단에서 2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억 내년엔 6,000억 영업이익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올해는 매출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조 6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8%에서 10%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이익 역시도 3천억대 이익에서 한 2,800억대로 이익이 줄어들 거로 보이지만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6,700억대까지 그래서 다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신소재, LG와 포스코 퓨처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폭이 크고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PER 상으로는 올해 PER을 한 120배 정도 수준이고요.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가 한 100배 정도 수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한 170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최근 업황하고 실적을 체크했는데요. 밸류에이션까지. 자, 그럼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전략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양극재 단에서는 여전히 재무구조 계속 3조에서 4조 이상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니까 재무구조가 좀 가장 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다가 이제 도요타라든지 지금 그 GM이라든지 신규 고객처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규 고객처가 늘어나는 기업이면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뭐 LG 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중장기 공급 계약이 있고 좀 가장 탄탄한 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연간으로 계속 이제 연초 1월 달에 그 각 뭐 SK 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역시나 이 원통용 배터리의 원통용 배터리를 빠르게 키우겠다 한 측면이랑 건식 전국 공정 늘리겠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그 두 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종목이 저는 계속 주목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와, 엔터주 정말 최근에 하락한 거 보면 방송하는 오늘은 이제 좀 강하게 좀 주가가 반등이 와서 다행히 있었긴 한데 최근에 빠진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죠? 네.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할게요. 확실히 수급이 다 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엔터주 철저하게 소외됐고요. 뭐 고점 대비 엔터주도 거의 40% 넘게 빠졌습니다. 뭐 가장 우량한 뭐 하이브나 JYP 모두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연간 1월 초 연초 대비해서 딱 엔터 미디어 쪽에 플러스 난 종목은 CJ ENM만 수익률 플러스 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하이브 15%, JYP가 제일 많이 빠졌죠. 27%, SM 20%죠. SM 연초 기준으로.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냐? 펀더멘털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단기간에 작년 23년도 연초부터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었고 이 주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유동성 안에서 뭐 반도체 워낙 강했고 반도체가 이제 주춤한 사이에 뭐 정부에서 PBR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는데 그러면 주식 자체가 결국은 미래 성장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인데 정부의 그 저 PBR 관련된 주식으로 오른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뭐 지주사, 카드사 이런 회사들이 과연 저는 자동차는 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냐? 저는 전혀 좀 성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급의 PBR 쪽으로 쏠림 현상은 다시금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엔터주 현황 체크할게요. 그러면 엔터주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네. 뭐 이유는 사실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앨범 판매가 줄어들면서 기대치보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공정위가 이 앨범 판매 이런 거에 담합행위 이런 거 하면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이후부터 좀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전 같지 않게 좀 조사 나오면 주춤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영향이 있다가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JYP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았고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네네.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판매랑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딱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1월달 데이터를 보면 앨범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요. 그 12%조차도 JYP하고 지금 YG하고 SM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SM 같은 경우가 좀 비중이 높아서 전체 평균 낸값이 12%인데 상당히 낮고요. 그럼 중국이 낮은 대신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수출을 못 하고 있냐? 미국이 61%고 유럽이 52%, 일본이 42%씩 성장하고 있고요. 동남아 역시도 3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이 앨범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체 매출 감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앨범에 한정된 매출의 일부 포지션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도 중국 관련된 부분이 줄어든 거를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 벌크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걸 숫자로 이제 그 나타내줘야죠.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월달 판매량 보시면 이제 하이브가 78만 장을 팔았고 JYP가 148만 장을 팔았는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신규로 신규로 나온 그룹이죠. 투어스가 28만 장, 세븐틴이 18만 장, 뭐 뉴진스가 7만 장,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6만 장 골고루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다시 바뀌고 있고요. JYP가 역시나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148만 장 1월달에 팔았는데 엠믹스 미니 2집이 74만 장을 팔았고요. 있지 정규 2집이 55만 장, 스트레이키즈는 9보 포함해서 15만 장. 그래서 골고루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NCT 127이 독점해서 지금 13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관련돼서 지금 좀 포인트가 제가 또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큐브엔터의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자아이들. 네, 여자아이들. 네, 여자아이들이 지금 정규 2집 신규 앨범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전작 누적 판매량을 초과하는 그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거든요. 발매 3개월 만에 기존의 전작인 구보도 늘어났고요.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 그 코어 팬덤 좋아요하고 뭐 좋아요 구독하는 횟수도 증가했고요. 스포티파이의 월간 청취자 수까지 같이 골고루 다 늘어난 거죠. 그러면 하이브나 JYP나 SM이나 이런 그 속한 그 아티스트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코어 팬덤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 유튜브 업로드의 업로드 수 그리고 앨범 판매량 구보 증가세가 어떤 추세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1월 달에 지금 28% 정도 증가했고요. 세븐틴이 23%, TXT가 32%, 엔하이픈이 49%, 르세라핌이 42%, 뉴진스가 105%로 1월 달 월간 청취자 수가 평균적으로는 아티스트별 평균이 대략 한 50% 가까이 되고요. 상당히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우상향 트렌드가 나오겠죠. JYP는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 2위 기록한 BTS도 제치고 K-팝 최고 IP로 인정받는 스트레이키즈가 역시나 1월달 저조한 실적을 딛고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이 소위 말하는 그 코어 팬덤은 43% 증가했고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15% 정도 증가하면서 구매 강도와 팬덤 규모 모두 증가했고요. SM은 에스파가 지금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스포티파이 1월 월간 청취자 수가 동월 대비 85% 증가했고요. 유튜브 관련된 코어 팬덤이 14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중국 판매량하고 연관짓는 것도 상당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앨범은 소위 말하는 3년차 미만의 저연차 아티스트한테 조금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앨범이 커지면 결국 공연하고 그렇죠. 음원으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과 음원의 큐가 중요한데 공연의 큐 확장을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공연 규모나 횟수의 측면에서 저연차보다는 고연차 아티스트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고연차 아티스트의 공연이 쏠림 현상도 지금 저연차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르세라핌이나 뉴진스나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나 이 5년차 이상 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를 제외한 뭐 르세라핌, 뉴진스, SM의 뭐 라이즈 이런 친구들도 3만 이상의 돔에서 지금 공연할 그 정도의 그 캐파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못 우려가 나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이제 음반 판매가 줄어든 거는 이제 팩트 자체는 사실이고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음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봄, 여름, 연말로 가면서 이제 공연이 늘어나면서 그걸 네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좋게 봅니다만 음반 쪽의 판매량 부진을 이익 전망에 반영해서 목평가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좀 내리는 네네.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프로젝트 있잖아요. JYP는 이제 비처가 벌써 데뷔했고 네네. 하이브도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비처 얘기는 없습니까? 그게 의견이 좀 상당히 좀 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의견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시작한 지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A2K하고 그 캐치아이 그리고 그 플레디스그로 그 산하에 있는 아일리시라고 네. 그 세 개가 아마 본격적으로 2, 3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또 BTS가 이제 완전체가 이제 컴백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네, 지금 아마 이제 다군데 갔거든요. 그렇죠. 다군데가 25년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벌써 이제 선반영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네. 제대하는 사람 맞습니다. 지인이 네. 제일 먼저 갔나? 네, 네. 제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컴백 얘기가 그죠. 맞습니다. 네.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선반영하니까 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엔터주는 정말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죠? 네,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고 반등이 좀 오는데 엔터주 가운데 김지훈 대표님 탑픽은 네, 저는 여전히 JYP라고 보고 지난번에 있습니다. JYP 여전히 네, JYP니까 네, 네. 제일 많이 빠진 게 JYP인데 네. 지금 가격적으로도 네.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12개월 지금 PER이 엔터주가 네. 보통 30배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12개월 포워드 PER로는 지금 15배까지 빠졌거든요. 평균 PER에 그 반토막 이상 났는데 이게 재미난 게 JYP가 2020년에 트와이스가 앨범 판매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뭘로 만회했냐면 21년도에 콘서트 월드 투어 콘서트로 2배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 관련돼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으로 팬덤 확대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계속 현지화 아티스트가 끝이 아니거든요. 중국 보이그룹 C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화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티스트 그냥 외국인 한 명 끼워 넣는 거에서 아티스트 플랫폼 자체를 하는 거고 네. 가장 큰 미국의 지금 리퍼블릭 코리아에서 얘기했듯이 JYP가 하는 뭐 SM이 하는 YG가 하는 JYP는 아마 네. 올해 중국 그죠? 네. 중국이 중국 보이그룹 있습니다. 중국 네, 네. 중국에도 네. 이런 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C 프로젝트 중국 보이그룹 C 네, 프로젝트를 네. 진행하고 있고 그게 아마 24년도 중반이면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1월 달에 판매된 뭐 있지나 엠믹스의 앨범 판매량 감소는 좀 시장 우려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 공연이라든지 이 굿즈 상품, MD 상품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IP 이게 다 하나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연이 폭증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반 또한 역시나 연간으로는 아마 20개 이상 발매될 것으로 보여서 1월달 판매 아마 하이브 제치고 최고치 찍었지만 하이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음반
신규로 앨범 판매하는 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트와이스 2020년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키즈가 아마 월드 투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끝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랑 이제 동남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아마 공연 지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게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미국이랑 유럽의 소위 말하는 파트너 협력사가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이쪽이 그 파트너십 하는 게 기존보다 그 수익 구조가 상당폭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JYP 24년도 한번 그 신규 일정 한번 보시면 일단 1분기에 일단 2분기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싱글 앨범이 1분기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있지 지금 미니 8집 나왔고요, 지금. 그리고 엠믹스 이거 엣지하고 엠믹스 지금 이 미니 8집과 2집 앨범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주가 2분기에 컴백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라우드라고 보이그룹 6월 달에 데뷔 예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C 보이그룹 요거는 중국에서 지금 2분기에 진행 예정이고요. 넥스지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1분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개에서 10개가 신규로 지금 나오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오프라인 행사는 트와이스가 지금 멕시코, 브라질, 지금 중남미에서 지금 연 2회 이상 공연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에서도 역시나 4회 이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또 하는 게 지금 있지가 대략 한 총 합쳐서 30회 이상 돔투어급 이상의 그 콘서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하이브와 견줄 만큼 JYP가 그 공연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JYP는 지금 한 12개월 선행 EPS로 하면 4,500원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0배 정도 잘 갈 때는 사실은 그죠. 하이브 같은 30배 경우는 이상을 40배 주고 줬습니다. JYP는 30배 정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밸류를 조금 더 워낙 주가 빠지니까 낮춰 잡은 것 같아요. 그만 맥스 평균 30배 볼 수 있다. 네. 네. 지금 그쵸. 지금 한 15배, 16배니까 네. 정상적인 수준을 받으면 30배 이상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일부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600억 매출이 2,000억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은 대략 한 17%,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5% 이상.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 찍었는데 거기서 더 15%, 20% 성장하는 그림이고 내년에는 7,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2,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리는 그림이니까 역대 아마 최저 수준으로 PR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30배 이상을 받으려면 그 이상의 뭔가 뭐 공연이나 음반에서 나와야겠지만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평균치 값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는 다들 좋게 보고요. 근데 주가 너무 빠졌고 그런 낙폭으로 밸류를 보면 되게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 새로운 그룹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거나 자리를 좀 못 잡는다. 이런 소위 이제 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그룹들이 여기는 좀 아티스트들이 이 상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레이키즈 잘하고 있죠. 근데 트와이스나 있지, 니주 약간 좀 올드하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룹들이. 근데 뭐 비초도 이제 시작됐고, 아까 뭐 라우드 이런 쪽도 그래서 좀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멀티 레이블이어서 그냥 팍팍 나오잖아요, 그죠? SM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JYP는 그런 게 조금 약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그 엠믹스나 니주나 지금 있지가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 활동 포지션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인지도가 하이브 그룹이나 SM 그룹보다는 좀 낮은 측면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근데 지난번에 한투 운영에선가 이제 그 엔터주 4사에 집중하는 그 ETF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많이 안 담았겠지만 그죠? 그런 수요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JYP는 사실 또 MSCI에서 탈락해버리면서 또 변동 그 부분도 패시브 수급에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대표의 엔터주 사랑은 JYP한테. 저는 뭐 여전히 아까 뭐 그룹은
여자아이들 좋아한다며. 네, 큐브의 아이들이 좋은데요. 네, 탑픽은 네, JYP 야? 탑픽은 여전히 JYP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JYP보다 더 쏠림 현상, 아이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네.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큐브도 지금 신규 아이돌 프로젝트를 발굴 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측면이 없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JYP가 사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SM하고 하이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싸졌고요. 네. 뭐 YG는 뭐 워낙 그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과다하게 불려졌는데 실제 나온 수치 보면 그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네, 불핑도 뭐 네. 사실은 개별 활동하고 개별 그러죠? 활동에 대한 예. 거는 다 각자 그러니까요. 그 회사가 다 따로 노이즈가 있고요. 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압도적으로 JYP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뭐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핫하지는 않는데, 그죠? 네네.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합병하면서 한번 쫙 올라줬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도 실적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주가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뭐 2차 전지처럼 성장주로 분류가 그렇죠. 되면서 예. 금리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데 뭐 금리가 3월 달에는 늦추기 3월 달에는 낮추기 어렵다고 해도 5월 달 그 이후로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5월도 지금 어렵다는데? 5월 어려울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글쎄 이제 한번 오늘 지금 보시죠. 페드워치는 이제 5월도 쉽지 않고 6월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건 정확히 네. 모르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저는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황이 말씀 주신 대로 요게 지금 빨간 건 다 마이너스인데 의외로 플러스 종목들이 개별 종목 모멘텀이긴 한데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균 수익률 현황도 20% 넘게 계속 빠지다가 물론 지수보다도 더 나쁜 수준은 맞습니다. 워낙 부진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단에서 선전하면서 6% 정도 하락률을 보였고요.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고점 대비 50% 이상 평균 가격이 빠지면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가장 좀 주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환인제약이 최근에 빠져서 2,758억인데 3,000원 이상 되는 제약바이오사들을 좀 추려봤고요. 실적이 그래도 가이던스가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그다음에 보령, 그리고 JW 중해제약, 동국제약 정도가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가장 좀 부진했던 거는 한올바이오파마랑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삼천단제약 이런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아서 올라갔던 회사들은 역시나 그대로 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일부 바이오텍들도 관심이 좀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그 오리온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했고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잘 나왔고 그죠? 네네. 주가 그럼 상대적 견조했고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았죠. 주가가. 알테오젠 얘기하신 분도 많고 그죠? 엄청나 바이오텍도 좋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면 종목을 다 언급을 하지 않으셔도 그렇지만 보면 그렇게 확 쓸어내리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관심이 있다 그죠? 네네. 제약바이오 관심이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는 금리 영향을 받고 또 뭘 봐야 돼요? 예. 저 신약인가요? 그렇죠. 네. 글로벌 빅파마의 흐름이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테오젠 관련돼서 너무 재미난 거는 알테오젠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맞는 걸로 그죠? SC 제형 역시 잘 아시는. 네. 네. SC 제형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 머크의 키트루다의 특허가 연장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특허가 지금 만료가 임박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소위 말해서 완전 비독점 구조에서 독점 구조로 지금 머크가 계약까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SC 제형 바꾸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소폭 올라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HP, SP랑 5, 6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그 SC 제형 변경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원래 기존에 봤던 거에 지금 만약 독점 구조로 가면은 사실은 연간 거의 뭐 수천억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 이제 화이자인데 셀트리온, HLB도 요즘 참 관심 많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항암제 모멘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암제 결국은 항암제하고 ADC 이중항체 플랫폼인데 글로벌 빅파마 중에 이제 화이자가 작년 4월달에 ADC 또 개발하는 시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8개의 그 이중항체 플랫폼 파이프라인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 ADC 관련된 연관 그걸로만 뜨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세 개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8개 신약 블록버스터 당연히 화이자도 8개 이상의 신약은 다 전부 항암제 관련돼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특징적인 게 작년에 에스모제 그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금 키트루다 머크 면역 항암제만큼 주목받은 게 화이자의 파드셉이라는 그 항암제거든요. 이것도 파드셉도 ADC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병용요법 치료를 해서 그 방광염 치료제 1차 치료에서 올해 표준 방광암 1차 치료제 표준 요법으로 등재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파드셉이라는 게 2030년까지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사실 뭐 제일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팔던 약들이 대거 다 지금 뭐 프리베나라든지 뭐 인리타라든지 아니면 엘리키스라든지 주력 제품 다 특허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IRA 약가이나 대상이기 때문에 신약을 어떻게 하냐면 다 결국은 유망한 바이오텍 회사들 유망 파이프라인 보유한 바이오텍 회사들 다 인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성장 동력 약들도 전부 다 기술 도입하거나 인수합병 통해서 파이프라인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확보하는 거 관련돼서도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그 M&A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가장 좀 핫한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내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명칭이 다 통합됐거든요. MASH로 메쉬로 바뀌었는데 이 메쉬 관련돼서 지방간염이 결국은 간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염증하고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건데 이 지방간염의 그 원인이 과체중, 비만, 저도 비만이긴 한데 당뇨병 열심히 하신데 뭐. 아니 네. 보기엔 그런데 엄청 네. 비만이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번 가봅시다 같이. 네네. 그래서 이게 북미에서 지금 그 6% 이상이거든요. 비만. 알려진 것만 조사된 것만 6% 이상. 이 지방간염 지방간. 갖고 있는 네, 게 네. 지방간염의 원인이 비만이고 다 그런 건데 이 지방간염 관련돼서 뭐 역시나 파이자급의 아주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이 티르제파티드라는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이상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임상 이상 성공한 그 타겟 물질 동일하게 쓰는 게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일라이릴리의 2월 6일날 이 제파운드의 트리제파티드 네, 이게 GLP 원계열. 그죠? 네. GLP 원계열. 그래서 GLP 원계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한미약품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 GLP 이 트리플 어거니스트 이거 관련돼서 25년도에 한미약품도 임상 이상이 결과가 예정되어 있고요. 유한양행도 GLP 원계열입니다. 유한양행은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GLP 원계열 다시 FGPF라고 해가지고 이게 25년도에 그 상품명으로는 YH25724 이게 25년도 1B 상 진행 중이고 동아 ST 같은 경우는 GLP 원계열은 아니고 GPR119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동아 ST는 올해 3분기에 지금 임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소위 말하는 이 메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메쉬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GLP 원계열과 동일한 계열인 한미약품하고 유한양의 기대감이 높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하는 데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그 둘째 임성기 회장의 둘째 딸이 지금 비만 약품 전문 TFT 그걸 양성해서 비만 치료제 온 그걸 다 하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그 뭐 마운자로라든지 마운자로 삭센다 위고비보다 대략 한 12% 정도 한미약품에서 과거에 그 다른 치료제로 만들었던 이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그 체중 감소 효과가 12에서 대략 한 15%까지 더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도 다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상상인증권에서 재밌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제약바이오세타 지주사 저 PBR 기업에 해당되는 걸 나타냈는데요. SK 디스커버리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PBR이 0.2배 정도 미만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4.1%가 됩니다.
근데 이게 SK 디스커버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거든요. 지주사죠. 네, 지주사로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지만 저 PBR에 엮여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아소시홀딩스가 동아제약 그리고 ST젠 바이오 요것도 PBR 0.6배에 배당 수익률 한 1.4%.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가 PBR 바람이 거의도 불었군요. 네네. 거기까지.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가 0.3배인데 주가 배당 수익률은 2.3%. 그런데 종근당 생활건강에 비상장 회사라고 이게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올해도 핫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기사를 제가 이제 나중에 보려고 아까 바쁘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체크업을 해놨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에 몰빵하는 좋은 표현 없네. 몰빵보다 네. 뭐죠? 집중 투자하는 집중 투자. ETF를 상장한답니다. 여기는 그러면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두 일라일리를 개겠네요. 각각 네. 25%씩 담는다. 그러니까 두 개만 담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네네. 각각 한 종목을 2두 개로 50%를 채우면 많이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잖아요. 그죠? 국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약품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만 쪽은 계속해서 올해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말씀 주신 거 이거 네네.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네네. 아이셀렉트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인데요. 네네. 요거 맞아요.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하고 그 노보노디스크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환노출 ETF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면서 전 세계 치료제 중에 가장 핫한 건데 그것도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에 집중 투자한다? 저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퇴직연금 IRP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로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삼성자산운용하고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일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핫한 쪽이니까 그죠? 네네. 네. 사실은 이런 비만 치료제 쪽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국내에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노보노디스크 사야 되나? 일라일리 그렇죠. 사야 되나? 네. 고민할 수 있거든요. 고민되죠. 충분히 되죠. 같이 살 수 있는 네. 적이니까요. ETF.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탑픽을 김지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도 분야가 엄청 많아서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중에 사실 탑픽을 한두 개 꼽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네네. 네. 저는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여전히 네. 시가총액 6위에 올라온 거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알테오젠 최고견의 수급도 보시면 뭐 그게 네. 이제 터지면 네. 그죠. 네. 그게 그러니까 머크 이슈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비독점이나 독점이나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SC 제형 바뀌는 게 머크로 끝날까요? 지금 머크 말고 그렇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화이자에서도 역시나 제형 변경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존의 신약은 특허 만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기가 이제 끝나면 벌떼같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싸게 네네. 풀어버리니까 네네. 얘를 이제 혈관 주사에서 그죠? 맞습니다. SC 피하 그냥 아무데나 넣는 거죠, 그죠? 그쵸, 피하 그쵸. 주사로 바꾸면서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 보니까 네. 이걸 쫓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네. 피하 주사 바꾸는 걸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환자 입장에서 통증이요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뭐 한 주사 맞는 시간도 그러니까 그 정맥주사 SC 3시간인가 걸리는데 3시간 5시간 맞는 거를 5분 10분 안에. 5분 네.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글로벌 완전 기술적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알테오잔이 글로벌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계속 머크뿐만이 아니라 화이자라든지 GSK라든지 네. 뭐 일라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호시탐탐 그걸 노릴 거다. 그거를 시도할 거라고 글로벌리 봅니다. 제일 잘하는 회사는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라고요. 맞습니다. 네. 할로자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참고로 네.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도 주목해 보고 네, 또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알테오젠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재미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무겁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아주 강력한 경쟁사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론자가 있고. 그렇죠. 네, 론자 그 실적 발표 때 재미난 얘기인데 우시바이오 관련된 그 의료 이 데이터 그 제약 관련된 데이터를 다 공산당에 다
공개하게끔 전체 공개를 다 하게끔 그게 돼 있답니다. 법률적으로 중국 법에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네. 미국이 이거 우시바이오 이거 데이터 공개, 의료 데이터 공개는 심각한 우리 안보 위협이다. 그래서 우시바이오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급락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100%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스위스 론자가 다 겹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CDMO, CMO 쪽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시가 어디라고? 네. 그 자료를 어디다 공개한다고요? 우시의 의료 데이터를 정부에다 중국 준다. 정부예요, 중국. 근데 그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우시 공장이 또 미국에 일부 연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미국에 미중 간-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공장도 갖고 있고. 미중 간에 그런 그럼- 충돌이 있으면 네, 그것도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이 그렇죠. 있다. 한 바가. 삼성바이오로스가 당연히 관사익 볼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음. 반영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최근에 캐펙스가 갖춰지지 미국이 않았는데. 중국에 이제 바이오 좀 견제한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뭐 같은 네. 맥락인가 보다. 네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가 그 4공장, 5공장을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앞당겨서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4공장, 5공장까지 다 하면 80만 리터거든요. 그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원래 25년도 1분기 했던 거 24년 말로 땡기고 24년 또 2분기로 땡기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캐펙스를 좀 싹쓸이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좀 가야지 그 밑에 단의 하위 종목에 좀 온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레고캠 바이오랑 지금 알테오젠이 가는 거는 그거 역시도 전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제약바이오도 금리 이슈를 떠나서 숫자 찍히는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사실은 HK 이노엔이 싼 건 아닙니다. 절대 싼 상황은 아닌데 네. 지금 성인 대상으로 10명 중에 1명은 다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겪고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심각할 정도. 저도 역류성 식도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기존의 제재는 다 이제 PII 제재를 썼는데 PII 제재를 지금 PCAB 제재로 바꾸는 어려워. 바이오는 단어 네. 자체가. 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PCAB 과정으로 이것도 바꾸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안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PCAB 제재가 훨씬 비쌉니다. 기존에 PPI는 싼데 효능이 PCAB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PCAB를 지금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CAB 제재를 쓰는 K캡이 네. 이제 원의 처방액으로 2천억 정도 규모까지 200억도 안 되는 수준에서 10배 이상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PCAB 제재로 바뀌는 과정에 최대 수혜를 HK 이노엔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HK 이노엔은 지금 K캡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미국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최종적으로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럼 이 PCAB가 어떻게 얼마나 커지냐 보면 이 PCAB 신약을 출시한 회사가 있습니다. 패소몰이라는데 패소몰 시총 변화가 아마 지금 미국 약가에서 그 보험금에서 일부 또 2만 5천 불인가 지원받는 또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보험금에서 그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 소위 말한 PCAB 신약 제재를 만드는 미국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대웅제약하고 종근당이 지금 KK 경쟁력 팩스클루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쟁 우려라기보다는 이 PCAB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PCAB 제재 관련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기존의 종근당에서 판매사를 보령제약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보령제약하고 영업 시너지가 더 클 효과로 보는 이유가 보령제약 종근당에서 보령제약으로 캡을 판매하는 파트너사가 변경되면서 오히려 수수료율이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CAB 전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시장 침투율이 18.7%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30% 이상의 최소한 2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PCAB를 쓰면 기전도 빠르고 투약할 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격적인 부분은 좀 다운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K캡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액 관련돼서
영양제 맞는 거 이게 지금 신공장이 작년 하반기에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그 뭐 고정비 상세하고 이익률 개선되는 부분도 본격적으로 좀 올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KCAP이라는 강력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는 신성장 동력 외에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그 처방받는 치료, 그러니까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매출처가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순환기 관련된 치료제가 뭐 대략 2,7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당뇨 신장 치료제가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수액이 한 대략 1,500억, 그리고 뭐 항생제 500억, 항암제 500억, 그리고 뭐 헛개수라든지 숙취 음료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매출처도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고 KCAP도 앞으로 이제 최소한 연간 20% 이상 성장할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HK 이노엔이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뭐 상승하진 않지만 꾸준히 추세를 깨지 않고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저는 가장 제약회사 중에 네. 숫자가 좀 안정적으로 찍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약주 좀 드시는 분들은 또 컨디션도 위해서 맞습니다. 만드시니까 숙취, 네. 숙취 완화 음료 네. HK 이노엔. 네. 바이오도 좀 주목할 만하죠. 금리 이제 떨어지고 네. 그러면요. 바이오 전반적인 얘기와 함께 탑픽은 HK 이노엔. 네. 탑픽 2, 3까지 넓히면 알테오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그렇지.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기대감을 가져가려면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삼바는 탑 4로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탑 4로 측면으로. 밀어내고 네, 네. HK 이노엔, 알테오젠, 한미약품. 그다음 한미약품. 네. 네. 제약바이오 얘기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